움직이지 말고 손들어! 판문점 경비를 선지 6달째 되던 겨울 새벽, 북한군 경비병 앞에 어둠 속에서 웅크린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른 둘과 아이 하나. 남쪽으로 넘어가려다 붙잡힌 가족이었습니다. 상관은 그의 어깨를 짚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가 처리하시오. 총구를 겨누는 순간 어린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남쪽으로 한 30미쯤 내려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압록강이 멀지 않아서 봄이면 강바람이 마을 끝까지 불어왔습니다. 버드나무가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고, 저는 어릴 때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친구들과 뛰어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동네 개울가에서 놀던 기억 있으시지요? 저도 꼭 그랬습니다. 물론 강 건너편이 중국 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린 마음에는 그냥 넓고 시원한 강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나가서 해칠 역에야 돌아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집에 오시면 꼭 제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는 두부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리고 두부를 눌러서 장마당에 나가 파셨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국가 배급이 모자라니 사람들이 몰래 장사를 시작한 거지요. 어머니의 두부는 동네에서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금방 팔려버렸습니다.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북에서는 남자라면 의뢰 군대를 가야 했고, 저도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말이 그때는 정말 가슴 뜨겁게 들렸으니까요. 어머니가 입대하는 날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국물이 짭짤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미역국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12년쯤 지났을 때 저는 판문점 경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군인들만 세운다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근무를 서던 날이었습니다. 군인이라면 뭘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상대방 발을 봤습니다. 철조망 너머 남측 경비 병사들의 군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선이 내 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뒤축이 닳고 달아 가죽이 벌어진구나. 끊어진 끈을 2번, 3번 메어 쓰는 군화. 새로 타려면 상관 눈치를 봐야 하고, 그마저도 잘 안 되던 군화였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슬픈 건지 그때는 그 감정이 뭔지조차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뭔가가 아주 조용히 제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 경비를 선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남쪽에서 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남측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뉴스였는지 노래였는지 내용보다 목소리가 먼저 귀에 꽂혔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 방송 목소리와는 다른, 뭔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가 제멋대로 그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을 도는 상관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아무렇지 않은 척 경례를 붙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상관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바람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귀가 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착취 아래 굶주리며 신음한다고. 그런데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남측 병사들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어온 것이 다를 때 이상하게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밤이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맷돌을 돌리시던 어머니.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배급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시던 어머니. 그런데 저 남쪽 땅에는 왜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인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가? 그 물음이 한 번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니 다시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총을 든 손이 떨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판문점 경비를 선 지 6달째 되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철조망 가까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찰대가 먼저 발견했고 저도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어른 둘에 아이 하나였습니다. 남쪽으로 넘어가려다 발각된 가족이었습니다. 상관이 제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동무가 처리하시오. 총을 겨누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군인으로 12년을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총을 들었습니다. 명령이니까. 그게 군인이니까. 그런데 총구를 겨누는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7살이나 됐을까요? 눈물도 없이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바라보듯 그냥 담담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총구를 하늘로 올려 공중에 쐈습니다. 상관이 달려와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 가족은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아주 근본적인 것이 흔들릴 때 사람 몸이 그걸 먼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상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아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14살 아들, 9살 딸. 저 아이와 내 아이가 다를 게 뭔가 싶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저렇게 다른 운명을 만드는 건가 싶었습니다. 요주의 인물로 찍힌 뒤로 저는 항상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감시가 붙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요주의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고 그 다음엔 가족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 순서가 멀지 않았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안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에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한 줄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부부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습니까? 말 안 해도 아는 사이가 되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붙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검열에 걸리면 끝이니까요. 그냥 혼자 쓰고 혼자 읽고 혼자 태웠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아이들 손 꼭 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가겠다고. 편지를 태우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제일 힘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신의주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어머니께는 끝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을 때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몸, 성이 있어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여기, 이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결심은 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디데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야간 경비를 서는 날로 잡았습니다. 아내와는 미리 짧은 눈빛으로만 약속을 맞췄습니다. 말로 하면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벽도 귀가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곳이니까요. 아내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에 아버지 만나러 간다고만 했답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경비 교대 틈을 노려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미리 약속한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살 딸아이가 제 손을 잡는 순간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서웠겠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겠지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철조망 구역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땅을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이게 마지막 발걸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14살 아들이 있었고 옆에는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멈추면 다 같이 멈추는 거였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측 초소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북한군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뛰어. 아내가 딸을 안아들었고 아들이 달렸고 저는 맨 뒤에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 두 발. 저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만은 살게 해달라고. 남측 초소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남측 초소에서 두 손을 든 순간부터 저희 가족은 여러 사람들 손을 거쳤습니다. 군인들이 왔고 차가 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아내는 제 팔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이끌리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신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질문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군인 출신의 판문점 경비까지 섰으니 더 꼼꼼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저는 아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처음으로 가족이 한 방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뒀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흰 쌀밥 한 공기가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울었고 아내도 울었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었습니다. 북에서는 명절에나 겨우 구경하던 흰 쌀밥이 여기서는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냥 밥. 그 말이 그날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 처음으로 건물 밖을 나갔습니다. 거리가 환했습니다.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간판마다 불이 켜져 있고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촛불 앞에서 밥을 먹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9살 딸아이가 편의점 유리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다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신의주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들이 이 밝은 땅에 와 있다는 걸, 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걸, 어머니도 언젠가 이 흰쌀밥을 드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 밤도 빌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은 같은데 세상이 달랐습니다. 신원 조사가 끝나고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고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곳에 있었는데 처음 들어서는 날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9살 딸아이가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더니 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북에서는 잔디밭이란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왔구나. 잘 왔어. 하나원에서는 나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버스 타는 법, 지하철 노선도 읽는 법, 은행 통장 만드는 법. 저한테는 다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군인으로만 살았으니 사회생활 자체가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힘든 건 말이었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선생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시지가 뭔지, 할인마트가 뭔지, 적금이 뭔지 하나하나가 다 공부였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도 저도 공책에 받아 적으면서 마치 학교 다시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뭐든 새로 배우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14살 아들은 또래 아이들과 금방 어울렸습니다. 말투도 금세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북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어느새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라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북에서 왔다는 걸 알면 사람들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으려 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나원 선생님들, 같은 처지의 동료들, 이름도 모르는 자원봉사자분들. 그 고마움이 편견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담당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오래 남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던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신의주에서 보던 하늘이랑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늘이 그날따라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정착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알아봐야 했고, 살 집을 구해야 했고, 일자리도 찾아야 했습니다. 북에서는 나라가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직장도 배치해주고, 집도 배급해줬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허울 뿐인 것인지는 살면서 알게 됐지만, 처음 한국 생활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 묶여있던 줄이 갑자기 풀린 것처럼 자유가 기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인지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발표 수업에서 자기가 탈북자라는 걸 스스로 밝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먼저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이는 벌써 그걸 해낸 겁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철조망 앞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붓을 쥐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밤이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신의주에 계실 어머니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 계신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아픕니다. 이산가족이 어떤 건지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6.25 때 헤어진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며 사신 분들. 그 마음이 이제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른 시대, 다른 사연이지만 그리움은 똑같습니다. 저는 통일을 꿈꿉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손 한 번 더 잡고 싶습니다. 고향 압록강변 버드나무 그늘 아래 한 번만 더 서고 싶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는 날,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니께 흰 쌀밥 한 공기를 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